민지 씨가 뭐가 됐냐면 일종의 매일경제의 편집국장이 된 거예요. 240번 버스 사건,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 플랫폼의 산업법의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플랫폼에 관심이 가고 있는 민지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민지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싸이월드 본부장님이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싸이월드랑 페이스북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은 이제 24억 명의 회원을 가진 상황에서 엄청난 미디어적 파워를 가진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싸이월드에 계속 인벌브를 했었는데, 싸이월드는 실은 미디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놀이터? 일종의 약간 서비스죠. 놀이공원 같은 개념으로 인터넷상에서 뭔가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 두고 회원들이 와서 미니룸을 꾸미거나 혹은 내 미니홈피를 가꾸거나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줬다 라는 관점에서의 서비스지, 미디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실은 싸이월드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토론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뭔가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실은 별로 없었죠. 네. 근데 페이스북은 이제 전형적인 시작은 비슷해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시작한 게 맞고, 시작 자체도 이제 하버드나 혹은 예일,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형적인 SNS로 시작을 했죠.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요소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서 그때 아마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고 나서 뉴스피드라는 이제 미디어 도구를 이제 페이스북 위에서 론칭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자동으로 회원들에게 피딩이 되는 거죠. 네. 뉴스피드가 뭐냐면 친구들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페이지도 있어요. 페이지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업들의 페이지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사이트를 위한 페이지도 있고, 인사이트 같은 미디어 페이지도 있고, JTBC 많죠. 그런 페이지에 이제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놓으면 거기에 있는 컨텐츠, 거기서 만드는 컨텐츠가 자동으로 피딩이 되어지죠. 물론 그 피딩 되어지는 컨텐츠의 양에 있어서 밸런스가 있어요. 내 친구가 어저께 가서 족발집에 가서 족발집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올려놓은 컨텐츠의 양과 그 다음에 상업적인 컨텐츠, 내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컨텐츠 간의 밸런스도 존재를 해요. 피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공유가 가능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미디어적인 행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느냐 나쁜 점이 있느냐는 실은 언제나 두 개가 다 있죠. 공존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페이스북이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라는 지위를 획득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래요. 민지 씨한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공감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요를 누르죠. 그 컨텐츠는 약간 더 힘이 받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뉴스피드 내에 엣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민지 씨가 좋아요를 눌러줬네 라고 인지를 하면 민지라는 사람의 일촌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컨텐츠를 또 좀 피딩을 해줘요. 민지 씨가 뭐가 됐냐면 일종의 매일경제의 데스크가 된 거죠. 편집국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 민지 씨 같은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없었죠. 편집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좀 중요한 기사니까 크게 키워, 이런 의사결정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의 권력이 24억 명한테 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확실한 정보만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가 잘못된 컨텐츠를 유포하는 경우는 늘 있죠. 근데 좋은 컨텐츠를 유포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페이스북은 그런 종류의 장치를 통해서 미디어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240번 버스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버스 기사님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기사님 잘못했다라고 누가 글을 올렸고, 그게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심지어는 일간지들에도 그걸 다뤘고,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죠. 실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기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다시 정정되어졌죠. 그리고 실은 일간지들도 정정보도를 다 냈어요. 미디어의 자정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수정되어지는 어떤 되게 좋은 시스템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뭐 누가 누구를 뭐 죽였댄다 이런 걸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일파만파 커져버려서 네. 진짜 난리가 치면 그거는 어디서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쳐져 나가야 되는지. 그게 지금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은 누가 일을 해요? 알고리즘 일을 하죠. 네. 자, 엣지랭크가 일을 해요. 네. 일을 하는데, 자, 엣지랭크가 일을 할 때 누가 쓴 글이고 팩트에 근거한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과연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네. 물론 이제 쓴 사람이 몇 살이고 그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글들 또 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초등학생 100명이 누르겠다. 라고 할 경우 이걸 얼마나 빨리 확산을 시킬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지 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터무니없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수정하고 열심히 고치는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페이스북의 일이니까요. 페이스북이 본격적인 미디어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실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널리즘은 실은 기자들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고 심각하게 조사를 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 신문을 종이. 만들거나 잡지에다 기고를 해서 그게 유통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글들을 썼었어요. 네. 또 하나는 에디토리얼, 즉 사설이 있죠. 네. 생각을 전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문이 메인 이제 그 미디어였던 시절, 9시 뉴스가 미디어였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TV 앞에 와서 앉아있어 했었죠. 맞아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은 그러한 미디어들의 힘은 많이 떨어지고 어찌 보면 약간 알고리즘이 선택해주고 있는 컨텐츠를 민지 씨가 많이 보니까 선정성 있고, 선정성이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 골라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승엽이 홈런 친 걸 더 좋아하지 뭐 철강이 잘 안 팔리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실은 저널리즘이 많이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뜨는 기사만 보고 그냥 사실화처럼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검열이 좀 필요하겠네요.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뉴스 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저널리즘 혹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저널리즘을 계속 살리겠다. 네. 살리면서 그 커뮤니티, 저널리즘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돈을 내서 수많은 기자들이 좋은 취재를 해서 글을 올릴 수 있게 돈을 대겠다라고 하나, 그다음에 에디토리얼이 계속 쓰여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나. 그러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이제 팀을 만든다고 해요. 그 저널리즘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인디펜던트하게 잘 편집해서 페이스북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 뉴스 같은 걸 하는 거죠. 물론 그 컨텐츠들은 또 우리 미스피드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 뉴스 탭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또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오겠죠. 페이스북은 미디어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관리자는 실은 자기가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하면 안 돼요. 네. 난 단지 생산된 콘텐츠들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페이스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콘텐츠의 질이 좀 떨어졌죠. 맞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글을 쓰는 작가들만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페이스북은 그런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을 육성하겠다라는 맥락에서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문제는 언젠가 그 뉴스 컨텐츠를 만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쓰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되냐면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 라고 하는 형태의 가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뉴스컵 사장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커버그가 답변하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전 대비 그 Friends and Family, 즉 나의 친구나 가족이 올린 컨텐츠의 양을 대폭 올려요. 그러니까 뉴스피드를 열어보면 내 친구가 어디 가서 밥 먹은 거, 여행 간 거, 뭐 그런 양이 훨 늘어난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페이스북 내에 광고가 확실히 줄어든 거죠. 그렇죠. 엣지 랭크가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조종된 거예요.
조정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즈니스 컨텐츠가 페이스북에 나오니까 좀 피곤하다라고 느낀다는 사용자들의 어떤 반응들을 바탕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업 가치가 1,000억 불이 떨어져요. 이제 상업적인 데서 비상업적인 네. 페이스북은 나쁜 미디어가 되진 않겠다라는 형태로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페이스북이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이제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널리즘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민지 씨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글을 쓰겠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신청을 하면 5,000불부터 25,000불까지 돈을 지원해줘요. 글을 쓸 수 있게, 조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컨텐츠를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창에다 올려주는 거죠. 뉴스라는 저널리즘적인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할 거고,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동이 과연 얼마나 많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좋은 글들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 지적질하면서 감시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페이스북의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SNS에다 뉴스피드라는 어떤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페이스북의 참여자들이 일종의 편집국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만들어내는 게 페이스북의 미디어로서의 변화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게 어떤 페이스북이 해낸 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미디어의 힘이 많이 떨어졌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좋은 이야기, 보다 정선된 이야기, 잘 써진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다 작은 이야기도 우리 주위에 많이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에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네, 전 세계가 보는 만큼 편안하고 믿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